미국에서는 구 프린스턴 정통 보수 신학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또 평양 장로교 신학교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기초적인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칼빈주의적이었다, 이렇게 가나베 교수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칼빈과 관련된 연구들은 조금 새로운 양상으로 시작되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칼빈에 대한 연구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한국 칼빈 신학연구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됐고요. 65년에 기념 논문집도 출간이 됐는데 이종성, 한철하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칼빈을 연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 칼빈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이지만 복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특성이 굉장히 컸죠.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박윤선입니다. 1950년대. 박윤선이는 4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대 박윤선 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윤선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유럽에 있어서 개혁교회와 칼빈의 신학 연구에 대한 자극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윤선 박사의 제자들이었던 이근삼이라든지, 또 여기 성신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정성구 박사와 같은 분들이 칼빈, 유럽에 공부하여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에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각 신학계 대학들마다 대학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생기고 일반 대학원도 생기게 되니까 이제 한국인들에 의한 칼빈의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전이 됐고, 1985년쯤 되면 칼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 칼빈 학회가 만들어지고, 1985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칼빈 학회도 만들어지고, 또 정승구 박사에 의해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도 역시 개설이 되고 계속화 되고,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에 의하여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10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한 글들을 썼던지 이제 책 한 권으로 문학 목록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 이제 정말 한국인 젊은 소장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전에는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면 공부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연구한다고 하는 연구의 분위기가 1990년대 이후에 쭉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보면 세계 칼빈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특히 총신대도 마찬가지고 고신대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칼빈 연구 세미나, 특강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학교 안에 독립적인 칼빈 연구센터를 만드는 학교도 등장했는데, 근데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 학술원하는 어떤 칼빈 전문적인 칼빈 연구소를 만들어서 칼빈의 라틴어 저작을 모두 색인 작업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번역하고 하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칼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칼빈의 생애와 신학 일반에 대하여서는 역사신학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칼빈의 교리와 신학적인 논쟁은 조직신학, 교의학에서 주로 탐구를 하고, 그리고 또 칼빈의 주석과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경신학에서 주로 하고, 실천신학에서는 칼빈의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실천신학에서 주로 쭉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쭉 있어왔던 많은 연구가, 원래 연구는요, 앞 연구가 있으면 앞 연구를 기초로 다음 연구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복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선행 연구에 대하여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늘 자식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복되는 그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칼빈과 문화, 칼빈과 국가, 칼빈과 경제,
칼빈과 교육 이런 연구들이 일부 이제 학자들에 의하여서 쭉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런 글들을 보니까 그 학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중요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단지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동안 참 이 한국인들은 원천적으로 칼빈을 연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심층적인 연구를 해나가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라틴어하고 불어하고 칼빈의 대부분의 문헌이 라틴어와 불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칼빈의 원천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양 학자들이 쓴 글들을 번역하거나 번역해서 학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칼빈의 신학과 관련된 주제는 연구를 했지만 칼빈의 저작을 직접 다루는 그런 글들은 많지 않은 그 어떤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소장학자들이 제법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신학 일반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가? 사실 칼빈은요 교육과 관련된 글들이 몇 권 있긴 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든지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서, 제네바 교회 신앙교육서, 소위 기독교 신앙교육과 관련된 이런 문헌들은 있지만 오늘날 교육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책은 없습니다. 칼빈이 그런 책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당시에 칼빈은 어떻게 보면 교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거의 평생에 학교에 있었고 평생을 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예.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설교를 하고 학교처럼 교육을 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연구 중심의 신학자라기보다는 칼빈은 선생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많은 저작들은 교육적인 맥락 가운데서 나왔고 교육적인 그런 통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서들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힌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글들을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읽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건 1990년대 중반에 칼빈의 저작 중에 기독교 강론 최종판 말고 소판이 번역된 것, 다음 95년에 한인수 목사에 의해서 제네바 교회 교리교육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이 번역된 것,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교리교육 붐이 불죠. 그 이유는 이란 때문이죠. 한국 교육을 그동안 교리교육 안 하다가 이란들이 득세하면서 교육의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과들이 생기면서 칼빈의 교육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로교 신학교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로교 신학과 더불어서 신학의 기초가 되는 칼빈이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유익한 통찰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선생님들에 의해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목회활동 가운데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추려서 연구하는 이와 같은 연구가 초기부터 역사와 객관적인 연구가 많은 분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신대학에 있었던 김덕용 교수님, 그 다음 또 한신대학에 있었던 문동환, 장신대에 있었던 고용수, 고신대의 강명원 이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주제로 최근에 백석대학에 있는 이정광 교수님까지 대부분 칼빈의 생애와 객관적인 이런 논문들이 쭉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걸 쭉 훑어보면 두 가지 방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신과 합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학적인 맥락 가운데서 칼빈의 교육을 끌어내는 반면 통합하고 연세대에서 나온 논문들은 대부분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일반 교육 역사적인 관점에서 칼빈을 다룬다고 하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종신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는 한상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이 칼빈과 장두희를 비교하는 그런 거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칼빈의 생애와 일반적인 개방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긴 하지만
칼빈의 교육 사상에 있어서 부분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 그런 논문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것은 칼빈의 인간론, 교육적인 인간론 이런 글들이 고신대학의 김용석, 여기에 한상진, 그리고 안양대학교의 장화선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쭉 쓰여졌고요. 그 다음은 신학적인 주제로서 경건, 신지식, 영성 이런 주제와 교육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있었고요. 특히 총신대학의 김희자 교수님이 이제 기독론으로부터 기독교 교육, 칼빈의 기독교 교육 방법론을 걸어내는 이 어떤 연구를 했고, 또 총신대학의 오성균 교수가 있죠. 네네. 교육적인 리더십, 칼빈의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칼빈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건 교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리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굉장히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는 핵심 교육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로 대체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 있어서 교리교육 연구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던 사람은 정일웅 교수님, 총신대학의 정일웅 교수님. 정일웅 교수님은 교회의 정통성 있는 교육은 교리교육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 총신대학의 황성설 교수님, 그리고 고신대학의 저와 또 총신의 정준모 이런 분들이 교리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했고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하는 사람들은, 역사신학자들은 신학교육에 있어서 제네바 아카데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는 하지 못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기독교 대학의 원형이다 이런 관점에서 쓴 고신대학의 이광범 교수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칼빈의 학교 교육을 그야말로 교육의 목적으로부터 내용, 과정, 방법까지 이렇게 아우러서 쓴 제 글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은 칼빈의 교육과 한국의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연구 몇 편이 이렇게 있긴 하고요.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회, 가정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칼빈의 가정과 관련된 가정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거의 가장 1차적인 그와 같은 글이 되고요. 칼빈의 결혼관과 관련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이루어진 칼빈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논문이 일반적이었고, 좀 더 부분적인 의미를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해가는 이런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의 교육 내용과 특성인데요. 이건 상세하게 보지 않고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칼빈의 두드러진 교육